초희, 혹시 학창시절에 봤던 역사책 속 사진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여러 장면이 있지만 태극기 앞에서 한 손에는 폭탄, 다른 한 손에는 권총을 들고 선서하던 그 청년의 모습이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바로 윤봉길 의사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서 현실감이 없을 정도였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사진이죠. 그런데 만약 윤봉길 의사의 첫 시작이 의열투쟁이 아니라 농촌을 살리려는 평화적인 사회운동가이자 심지어 노동운동가였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처음부터 독립을 위해 모든 걸 던진 혁명가라고만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는 영웅 윤봉길이 되기까지 25년의 짧은 생애 동안 그가 어떤 생각의 변화를 겪었는지 따라가 보면 정말 놀라운 점들이 많습니다. 19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반은 만주사변 등으로 독립운동이 굉장히 위축됐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쳐가던 그 암울한 시기에 윤 의사의 등장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그 시작은 어디부턴가요? 농촌 운동부턴가요? 네, 윤봉길 의사는 1908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서 청년 시절부터 우리 민족이 힘을 기르려면 농촌부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학을 열어 글을 가르치고 독서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노력했죠. 그 당시 신문사들이 주도했던 분화로드 운동 같은 민족해몽 운동의 일환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월진회라는 농촌 부흥운동 단체를 직접 만들었어요. 월진회는 달마다 나아간다는 뜻인데 단순히 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자립, 낡은 관습 타파, 협동정신 함양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전체를 위한 일종의 자활운동, 공동체 운동을 이끌었던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예를 들면 공동으로 돈을 모아 농업 관련 서적을 사서 돌려 읽고 토론하는 독서회를 운영했어요. 또 야학인 부흥원을 세워서 문맹 퇴치에 앞장섰고요. 당시에는 글을 모르면 새로운 농사 기술을 배울 수도 없었고 일제가 만든 불리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글을 깨우치는 것 자체가 생존과 저항의 수단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의 부흥은 농촌에 있고 민족의 발전은 농민에게 있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실천적인 지식인이었죠. 하지만 그런 평화적인 활동을 하던 분이 결국에는 상하이로 가게 됩니다. 시대적 한계에 부딪힌 모양이군요. 아무리 농촌을 살리려고 노력해도 일제 수탈 구조라는 더 큰 문제 앞에서는 한계가 명확했던 거죠.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이 대다수였으니까. 이런 평화적인 방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겁니다. 결국 더 큰 변화를 위해선 더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군요. 결국 그는 1930년 22살의 나이에 장부가 뜻을 품고 집을 나서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비장한 글을 남기고 중국으로 망명기로 오릅니다. 22살에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게 정말 가도까지 뒤로하고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상하이로 이동한 후에는 어땠나요? 상하이에서의 삶도 순탄치 않았어요. 존경받던 고향의 청년 지도자에서 이억만리 낯선 도시의 이름 없는 노동자로 신분이 바뀐 거죠. 생계를 위해 채소 장사도 해봤지만 잘 안 됐고 결국 모자 공장에 취직하게 됩니다. 독립운동의 영웅이 모자를 만들었다니 들을수록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그 당시 상하이라는 도시가 한국인에겐 어떤 곳이었나요? 1930년대 상하이는 기회와 절망이 공존하던 곳이었습니다. 각국의 조계지가 있어서 국제적인 도시였지만 동시에 밑바닥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도 심했죠. 윤 의사는 거기서 민중의 삶을 몸소 체험한 겁니다. 공장 생활은 어땠나요? 여기서도 그의 비범함이 드러나요. 보통 몇 달은 배워야 하는 기술을 한 달도 안 돼서 익혔고 남들이 하루에 모자 2개 만들 때 서너 개를 만들어서 임금도 더 많이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개인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노동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군요. 맞습니다. 당시 공장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많았어요. 윤 의사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단결심이 부족하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다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료들을 모아 한인 공우 친목회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아니, 그럼 거기서 노동운동을 이끌었다는 건가요? 사실상 노동조합을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단결을 도모하는 조직이었죠. 그러던 중 공장주가 원료 공급 문제를 핑계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윤 의사는 동료들을 이끌고 파업투쟁을 주도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해고였습니다. 농촌 계몽운동에 이어서 도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마저 자본과 권력 앞에서 좌절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때가 결정적인 전환적이었습니다. 계모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모든 억압의 근원인 일제라는 거대한 구조 자체를 타격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을 찾아갑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군요. 당시 임시정부 상황이 많이 안 좋았다고 들었어요. 재정난과 노선 갈등으로 거의 흩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모두가 무력감에 빠져 있었죠. 김구 주석은 이 난국을 타개할 한 방이 필요했고 그 수단으로 의열투쟁을 위한 특무기관인 한인애국당을 조직합니다. 그때 모든 걸 바칠 각오가 된 청년 윤봉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영웅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기에 진짜 영웅이 나타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김구는 조용하지만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윤봉기를 보고 큰 인물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윤 의사는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고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 거사를 실행합니다. 그날은 일왕의 생일이자 일본군이 상하이를 점령했던 것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죠. 거사 당일의 이야기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윤 의사는 거사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도시락 모양과 물통 모양의 폭탄 2개를 준비했는데 도시락 폭탄은 경비대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투척용은 위력이 더 강한 물통 폭탄이었죠. 공원 안으로 음식을 반입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정말 대담하고 치밀한 계획이었네요. 네. 그리고 거사 당일 아침 김구 선생과 마지막으로 만나 자신의 새 시계를 건네면서 제 시계는 6원짜리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이니 바꾸시지요. 제게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와, 죽음을 1시간 앞둔 사람이 그렇게 초연할 수 있다니 시계를 교환하는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숭고한 결의의 상징이죠. 윤 의사가 던진 물통 폭탄은 정확히 단상 위를 타격했고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다른 일본군 수뇌부들도 줄줄이 죽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정말 대성공이었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의거가 단순히 일본군 몇 명을 제거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성과는 외교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바로 직전에 상하이에서 일본군과 싸워 패배했던 중국 국민당 정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들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된 거죠. 그 유명한 이야기,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했던 말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중국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네, 그 말이 당시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연구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말과 같은 효과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는 한국인의 독립의지가 절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때부터 임시정부를 독립운동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중국 내 군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만들어 군사간부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합니다. 와, 한 청년의 희생이 외교 지형 자체를 바꿔버렸네요.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일본의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면서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상하이를 떠나 기나긴 도피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승리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이 의거로 높아진 임시정부의 위상은 훗날 카이로 회담에서 연합국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됩니다. 정말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왔네요. 하지만 윤 의사 개인에게는 비극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겠군요. 네,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가혹한 고문을 받았고 상하이 분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9일 가나자오로 이송되어 25살의 나이로 순국합니다. 십자가 형태의 형틀에 묶인 채였죠.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제의 악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윤 의사의 시신이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두려워 그래서 공동묘지 관리사무소로 가는 길목 및 사람들이 매일같이 밟고 지나다니는 통로 밑에 쓰레기 처리장 근처에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죠? 영웅에 대한 모욕이자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시도였네요. 맞습니다. 영웅의 무덤이 생기면 사람들이 찾아와 독립의지를 다질 것을 두려워한 아주 치밀하고 비열한 심리전이었던 겁니다. 그의 유해는 그렇게 14년이나 차가운 땅속에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 그 유해는 어떻게 다시 찾게 된 건가요? 광복 후 김구 선생이 또 다른 독립운동가인 박열 의사에게 유해 발굴을 간곡히 부탁했고 많은 분들의 노력 끝에 마침내 그 안매장된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당시 유해와 함께 그를 묶었던 십자가 형틀까지 함께 발견되어 비극을 증언했죠. 유해는 해방자라 하는 특별 열차를 통해 고국으로 돌아와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고 지금은 효창공원 삼이의사 묘역에 이봉창, 백정기 의사와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농촌의 흙을 살리려던 청년 운동가에서 공장의 노동자들과 연대하던 투사로, 그리고 마침내 나라의 운명을 바꾼 의사로
그의 짧은 생에 우리의 독립운동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평화적인 방법부터 마지막 의열투쟁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하며 조국의 독립을 향해 나아갔던 윤봉길 의사의 삶은 5년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앤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